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최신 사건 위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할 사건은 2018년 3월달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5월달에 내사 종결 처리로 이야기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사 종결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은 궁금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29일 새벽 5시 39분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의 현장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부산에 있는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1층이었습니다. 1층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걸 이웃인 4층 주민이 확인하고 119에 불이 난 것 같다라는 걸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출발했던 구급대원은 곧바로 들어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양들을 하나씩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안방에 나란히 누워있는 시신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안방에 누워있는 시신들의 모습은 첫 번째 그 가족의 가장인 박모씨, 나이는 46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제분들인 아들 3명인데요.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입니다. 그렇게 총 4명이 안방 안에서 나란히 사망한 채 확인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명은 안방의 침대, 나머지 2명은 안방 바닥에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의 모양을 또 확인해 보게 되면 안방 내부에 이제 뭔가 막아놓은 것처럼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안방 입구와 거실 부분에 쌓여있는 책과 신문지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쪽에서 발화가 된 것 같다라고 추정되기 시작을 했죠. 소방서가 추정을 조금 해봤는데요. 약 1,00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은 10분 만에 진화가 되었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없거든요. 아내는 전날 밤에 인근의 모친, 그러니까 전날에 어머니 집, 친정집에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CCTV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내부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내부에 되게 독특한 물건들이 확인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사건 현장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입구 부분이고요. 입구 부분은 많이 안 탔죠. 그을는 게 아마 많이 보이실 거고요. 안방에서 거실까지 불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태웠습니다. 현장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택배 라벨을 떼지 않은 채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 의문의 전기장판 료가 하나 확인되게 됩니다. 담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엔 뭔가 했다라고 합니다. 제품 사양을 확인해봤는데 2016년 11월 29일 날 집으로 왔다라는 것으로 택배 라벨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2016년 11월 29일 날 온 거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꺼내서 태운 겁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확인을 해봤는데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고요. 받는 사람은 아내로 돼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도록 몇 해가 지나도록 쓰지 않고 2018년 3월 달에 3월이 때 뭐 전기담요를 굳이 꺼내서 쓸 필요도 없지만 꺼낸 게 아니라 박스째 놨던 거기 때문에 이걸 발화지점에 그대로 쌓아놨다. 책과 함께. 당연히 고의로 놨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구성 물질 자체가 전기담요다 보니까 태우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미친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잘 타는 성분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분 조사를 하고 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망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농도가 6에서 7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 체내에선 75%까지 확인이 되게 됩니다. CCTV 조사 결과 외부에 침입 흔적 자체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전날 나간 걸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자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직접 방화를 저지르고 일가족, 즉 아이들과 함께 사망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건은 중간에 여러 가지의 말도 나오긴 했지만 얼마 전, 약 5일 전이었던 5월 12일경 경찰의 최종 발표가 나옵니다. 내사 종결이 됐고요. 남편분의 자체적인 이제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되게 비관을 해서 자살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내사 종결은 끝난 거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에 되게 이상한 의문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의문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유족을 경찰은 납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유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데?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이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자식과 함께 안방에서 나란히 발견된 시신. 물론 우리도 그런 사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대부분 재정난이 있거나 이랬을 때 얼마 전에도 다뤘던 사건도 있었고요. 분명히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시신이 확인이 됐는데 안방 침대에서 시신 2구, 안방 바닥에서 시신 2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분명히 안에 화재가 났고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일반적이면 탈출하려는 시도 때문에 대피하는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신에 대한 훼손이 아예 없습니다. 시신이 뭔가 움직여져 있거나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창문 쪽에 있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1층이었거든요. 1층 방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울렸는데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대로 누운 시신 내구였습니다. 원래 사건이 터지게 되면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시신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정황적인 부분, 방화 사건에선 정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발화점이 어딘지 당연히 찾아야죠. 그리고 가연물이 어디 있는가, 불이 확 불타게 된 계기가 어딜까,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의 자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세를 봤을 때 동선과 이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시 119 구급대원 그리고 소방대원도 이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너무 멀쩡하게 누워있으니까 말이죠. 대부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혹시 사망한 상태에서 불이 난 게 아닐까? 이제 이걸 대부분 범죄 용어로는 살인 은닉방화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방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살인 은닉방화의 특징이 대부분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가만히 있는 거죠. 시신 주변에 가연물이 많은 상태에서 불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라 사망 후에 불로 인하여 시신이 타게 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내용 확인해보면 유독가스로 분명히 질식사했다고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한 건데요. 이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수치가 75%까지 올라갔다는 게 되게 이상한 소리인 거죠. 이게 저희는 겪어볼 수 없지만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을 겪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일산화탄소의 수치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범주까지 얘기를 해보면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유독가스가 나오면 금방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불이 나와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일산화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대부분 손톱이 깨질 정도로 문을 긁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자세인데 이 형태는 너무 멀쩡하게 내구가 누워있었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 조사 발표에서는요, 어떠한 계기로 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에 대한 발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살 추정이라고 유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방 문에다가 거기다 책도 놓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장판도 놓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자살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버틸 그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책 같은 건 치워버리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문을 탕 털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정말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문을 아예 폐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대부분은 거기다가 뭐 못을 박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자물쇠를 걸어 놓는다거나 어떤 장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약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약물로서 다들 재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경찰 조사 발표대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아마 아이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남편이었던 그 고인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수면제 같은 걸 먹이고 재운 뒤에 그다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께서 했다라는 겁니다. 불을 붙이고 그 옆에 고스란히 누워서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만 가능합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고통의 수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뒤척이거나 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몸에 흔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반듯하게 사망하신 게 이상한 거죠. 약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아예 없습니다. 정말 수면제를 먹였다면 수면제에 대한 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국가수 발표에는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으로 남았던 바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아내분의 진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내의 진술이 처음에는 친정으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고인분의 남편분이죠. 남편분의 남동생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당일날 행적을 조사해봤더니 친정으로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랑 같이 개모임이라는 데 갔다가 친정에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누구랑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찰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요, 거짓말을 한 부분인데 왜 거짓말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도 사망한 부분인데 분명히 아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는 많거든요. 근데 거짓말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곧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가 친정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치정 문제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도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고 얘기했는데, 부부간에 도덕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둘 사이에 그 통신 관련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러한 갈등이 꽤 많았고 또 되게 조심스럽다. 왜냐면 고인에 대한 문제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바깥에 유출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자기가 이동했다는 동선이 범행하고 무조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치정적인 문제라면 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의문점 세 번째입니다. 경찰이 분명히 발표를 냈을 때 자살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끼게 되는데요. 이 동기가 이상합니다. 동기가 금전적 진술입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봤는데 경찰의 입장이 사망하신 분이 아파트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투자로 생긴 자금 문제가 터지고 회사 일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변 비관을 하고 자녀가 잠든 사이 알 수 없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고 사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인이었던 박모 씨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했거든요.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 그래서 아파트 5채와 분양권 2개를 실제로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자금 문제로 힘들어했던 이유도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박모 씨는 금융권 대출이 약 7억입니다.
금융권이 7억인데요. 그 7억에 대해서 아파트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고 전세금을 이제 전세를 내고 전세를 받고 또 대출. 그러니까 어떤 대출인지 아시죠? 받고 대출, 또 받고 대출, 받고 대출.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뭐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 시세대로 계산을 해보면 순이익이 2억이 나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현재 이제 7억을 넣어서 현재 9억이 됐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는 현재 남은 차액 자체가 2억인데 2억을 번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에 대한 것과 분양권에 대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그 회사는 실수령액이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전혀 없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부채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7억이라는 대출이 있지만 실제 자신에게 잡힌 재산은 총 토탈 9억인 겁니다. 그 투자 개념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7억을 갚더라도 2억이 남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사망을 했다. 자금 문제 때문에 사망을 했다. 누가 얘기했냐면 아내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남편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가정적인 불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요즘에 회사 일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 회사 일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조문 오신 분들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건 경찰이 조사한 부분에 따르면 분명히 치정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 하나, 그리고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 회사 일이 힘든 건 일반적인 사람이면 다 힘들 수 있죠. 근데 물론 그 힘듦을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근데 힘들다는 게 자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기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의문점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의문점, 보험금입니다. 당연히 보험금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요, 유족분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조회 결과를 한번 해봤는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사망한 4명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된 게 확인이 됩니다. 되게 여러 건입니다. 한국과 외국 계열 다 합쳐서요,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가입 경위하고요,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경찰도 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의문점이 남는데 말이죠. 남편 앞으로도 생명보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조금 이상하냐면 아들 3명이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입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보험을 시키면 대부분 상해보험, 아니면 질병보험 이런 걸 많이 들지, 아니면 생활보험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들지,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보험조사관 입장에서도요, 생명보험을 왜 들까? 보험조사원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보험 설계를 누가 했는지, 관계가 있었는지, 언제 했는지, 정말 이 정도 납부 금액을 내는 게 정상적인 건지를 다 확인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이 내부에 피해자 남동생의 진술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장의를 지러 가는 버스 안에서 남동생에게 그 아내분이 와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애들 앞에 생명보험 든 거를 내가 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그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 굳이 할 말은 아닌데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진술 내용들을 하나씩 토대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이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제 아내분이 계획적으로 해서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보험금을 받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 없이 그냥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얘기를 아예 안 했겠죠? 어차피 자기가 탈 거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었을 거니까. 근데 왜 물어봤을까가 가장 의문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만약에 아내분이 꼈냐 안 꼈냐에 따라서는 법적인 이제 유족에게 보험금이 상속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자살이라는 결정이 나버리게 됐을 때, 자살이라는 판단이 났을 때 아이들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남편 건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아이들은 자살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타살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남편이 나와있던 내용 보면 남편이 불을 낸 거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보험금은 안 나오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보험금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보험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제 그 돈에 대한 상속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유족들에게 갈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머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은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재산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아이들에 대한 보험금, 남편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상속받기 시작하면 7억을 갖고도 약 2억 원 정도가 남는 시세 차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회사. 실수령액이 500만 원 정도의 회사라면 연봉이 꽤나 큰 거로 유추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퇴직금,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보험금까지.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내사 종결 처리로 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상속자는 아마도 아내인 이제 고인의 아내분께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자칫 잘못된 마녀 사냥이라면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 3명을 잃은 정말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의문점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실제로 생계에 대한 문제도 없었으며, 그리고 아내의 실제 치정에 대한 문제도 약간 있었다라는 점까지 어떤 이야기가 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김원 사건 파일, 2018년 3월 달에 있었던 사건, 5월 달 내사 종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조만간 이 사건의 현장지에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CCTV에 안 찍히는 공간이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광안리에 있는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있었던 현장지에 갔다 온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CCTV가 많이 없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1층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